딥러닝의 통계적 이해 2023년 2학기 출석 수업 과제물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출석 수업에서 과제 작성에 대해 별도로 설명을 했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했고 이를 반영해서 과제를 작성을 하는데 저는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 설명이 좀 부족해요. 진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를 설명하는 그 말 자체가 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잘하면 되는데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두문두문 얘기하는 식이라서 두석 없이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내가 이것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그 문제까지 파악해 가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스스로 작성해야 하며 유사도가 높은 경우 점수를 대폭 감점하거나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출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자, 1번 Teachable 머신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그 결과를 캡처하여 정리하시오. 이 Teachable 모형이라는 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딥러닝 학습 모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만 보고도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걸 모델링을 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 1이 있고 클래스 2가 있잖아요. 여기다가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주로 이제 웹캠을 이용하게 돼요. 왜냐면 이제 사물을 딱 놓고 이 사물이 어떤 거인지를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웹캠을 사용해 가지고 마치 동영상을 촬영하듯이 여러 그 각도의 그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그 물건 사물의 모양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머신에다가. 그리고 또 클래스 2에다가는 다른 사물 뭐 그런 거죠. 여기 1번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를 하고 2번에다가는 가위를 했다. 그러면 다시 이 카메라에다가 가위를 딱 대면은 이 컴퓨터가 가위라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바나나를 카메라에 보여주면은 바나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 되게 좋았을 텐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설명이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 다층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챗 GPT 등으로 찾고 이를 기반으로 1페이지 이내로 정리하시고 반드시 출처 캡처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챗 GPT에다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층 신경망의 학습 과정을 알려줘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굳이 뭐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음 3번 플레이그라운드 텐서플로우를 크롬으로 접속하여 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달리하여 만든 신경망의 특성을 2페이지 이내 정리하시오. 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학번에 따라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 데이터 중에 한 개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제 거를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그 교수님이 설명해 줄 때 너무 그 두서없이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 영상을 제가 따로 올려놓기는 했죠. 근데 그거를 어떤 학습자분들이 보시고 되게 고맙다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때도 그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거를 찾아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만 느끼는 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 뭐 여기 우수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가르치는 거 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해요. 공부를 잘한다 해서 반드시 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분 교수님한테도 이제 질문을 하긴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와요. 희한하게. 그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학과 교수님들이 한테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명확한 질문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확률적인 거다 보니까 통계라든지 그래서 뭘 어떻게 정확하게 딱 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 또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책임 회피성이 있는 거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딱 규정을 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다. 그것에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제 외적으로 딴 얘기를 하고 있는데 4번 구글 콜앱을 이용하여 MNIST에 대한 완전 연결 신경망을 작성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이것도 뭔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풀이를 하다 보면은 뭐 그냥 어떻게든 해결이 되긴 돼요. 이것도 여기 GitHub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GitHub 여기에 그냥 저장이 돼 있는 그 데이터를 설명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것만 여기 내 데이터가 뭔지 그거를 설명하는 건데 말을 되게 어렵게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완전 연결 신경망을 작성하라고 하니까 뭘 작성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미 뭐 작성이 돼 있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풀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에포크라는 거는 학습 횟수로 의미하는 거라서 50회 학습을 하게 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북이죠, 책을 입력을 했는데, 223 이미지 샘플을 입력을 한 거예요. 이거를 카메라 앞에 들고서나 책을 이렇게 여러 번 돌려보는 거예요. 여러 각도에서 촬영이 될 수 있게끔 돌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폰입니다. 스마트폰. 요거를 했는데, 학습 횟수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거 조건은 이제 같이 하고, 나머지 다른 거는 하여튼 대상만 다른 거예요. 이 촬영 방법도 모두 똑같고 카메라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킨 결과 이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책을 입력을 하면 출력이 돼요. 북이 100%라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면 폰이라고 100% 출력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떤 크기의 이 변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조금 더 가까이 되면은 인식이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사각형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책과 스마트폰을 구별하기 위한 머신러닝을 만들었습니다. 클래스 1은 북, 클래스 2는 폰으로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웹캠을 이용해서 사물의 겉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촬영할 때는 사물의 위치나 보이는 각도를 조절해서 모든 부분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북과 폰을 구별할 수 있지만 형태로 구분할 뿐 색이나 다른 요소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즉, 폰을 가까이 하면 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북을 멀리하면 폰으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책하고 스마트폰을 처음에 촬영했던 그 위치에서만 잘 포착을 하고 약간의 그 촬영 시점이 변경이 되면은 인식을 잘 못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모양이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바나나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양을 이렇게 둥그런 모양을 보일 수 있게 하는 거하고 직선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거하고 또 구별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이게 하면은 잘 못 찾아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여기 이제 챗 GPT에다가 다층 신경망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줘 이렇게 하고 여기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질문을 한 겁니다. 챗 GPT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장문의 글을 써도 되고 이렇게 짧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굳이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층 신경망에 대한 뭐 정의라든지 뭐 그런 것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챗 GPT가 설명해주는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한 거예요. 다층 신경망은 심층 학습의 핵심 구성 요소이며 새로운 이름입니다. 다층 신경망은 데이터로부터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층 신경망의 학습 과정은 자료 수집 및 전처리, 초기화, 순전파, 손실함수 계산, 역전파, 가중치 및 편향 업데이트, 반복 검증 및 테스트, 모델 평가 및 조정 등의 순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전처리는 학습할 자료를 수집하고 전처리합니다. 이 과정은 데이터의 정규화, 표준화, 불필요한 특성 제거 및 데이터 분할 등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분할은 학습, 검증, 테스트, 세트 등입니다. 초기화는 네트워크가 학습을 시작할 시점에 시작점을 정의합니다. 다층 신경망은 여러 개의 가중치와 편향을 무작위로 초기화합니다. 순전파는 입력 데이터가 신경망의 입력 계층으로 전달되는데 각 은닉 계층과 출력 계층에서 가중치와 편향을 사용하여 예측을 수행합니다. 활성화 함수는 각 은닉 계층에서 사용되어 비선형성을 추가하고 복잡한 패턴을 모형화합니다. 손실 함수 계산은 순전파 후 실제 결과와 예측 결과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손실 함수는 학습 중에 목표를 최소화하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역전파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손실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합니다. 그레디언트는 기울기로서 각 가중치와
편향에 대한 오차 기여를 나타냅니다. 그레디언트 하강법과 그 변형을 사용하여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합니다. 가중치 및 편향 업데이트는 가중치와 편향을 업데이트합니다. 업데이트하기 위해 역전파 단계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사용합니다. 학습률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업데이트를 속도를 조절합니다. 반복은 위의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반복은 신경망이 데이터로부터 학습하고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에포크라고 부릅니다. 검증 및 테스트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합니다. 학습 과정 중에 검증 세트를 사용하여 학습이 과적합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 테스트 세트를 사용하여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합니다. 모델 평가 및 조정은 만족할 만한 모델의 성능을 이끌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거나 다른 모델 아키텍처를 시도하여 성능을 향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층 신경망은 입력 데이터에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 학습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개념은 과적합 관리, 미니 배치 학습,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 전이 학습, 모델 평가와 해석, 실전 적용이 있습니다. 과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너무 적응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 기법을 사용하거나 더 많은 훈련 자료를 수집합니다. 미니 배치 학습은 학습 속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작은 일부 데이터 표본을 사용하여 가중치 업데이트를 수행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은 학습률, 은닉 계층수, 은닉 뉴런수 등으로 이것을 조정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습니다. 전이 학습은 사전 훈련된 신경망을 가져와서 새로운 작업에 적용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모델 평가와 해석을 통해서 모델 예측의 작동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모델이 학습되고 검증되면 실제 환경에 적용합니다. 이 과정은 모델 배포, 실시간 예측, 유지 관리입니다. 자, 이렇게 뭐 설명이 되어 있는 대로 쓰는데 그대로 적지 않고 약간 수정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좀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표절이 될 가능성은 좀 낮겠죠. 근데 어느 정도 내용은 그 설명해주는 내용을 가져왔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3번 플레이그라운드 텐서플로우 org 여기서 크롬으로 접속해서 신경망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달리해가지고 신경망의 특성을 이 페이지 이내로 정리하시오 이거잖아요. 이거 따로 영상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이제 학번으로 봤을 때 여기 여기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모양. 그래서 약간 회오리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모양을 출력할 수 있는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성을 하는 건데 두 가지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그것을 좀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도 약간 조정한 것이 있지만 여기에 그 입력층에서 이 선형성의 선형적 입력을 만 했을 경우에 그리고 은닉층을 이렇게 2개, 3개죠. 3개를 했을 경우 그리고 뉴런을 6개, 4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자유입니다. 자유. 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제 최적의 결과를 찾으려고 했고 또 이제 에포크 학습 횟수를 최소로 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러한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배경에 파란색으로 전체가 들어가고 그 안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비율은 뭐 여기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황색과 파란색이 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면으로 구성된 부분이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요 나머지 조건 은닉층하고 뉴런의 개수를 같이 하고 여기 입력층에 그 비선형 입력을 추가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모양을 가지게 돼요.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대 반의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것이 더 완전한 결과에 가깝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을 시키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의 D를 선택하여 신경망을 구성했습니다. 5차 역전파법에서 경사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망에서 렐루 함수를 활성화 함수로 이용하므로 여기에서도 액티베이션을 렐루로 선택합니다. 과제는 신경망을 훈련시켜 그 자체로 규칙을 알아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두 개의 신경망을 속성의 차이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니다. 즉
첫 번째 신경망은 속성을 두 가지 선형, 두 번째 신경망은 두 가지 선형의 두 가지 비선형 속성을 추가합니다. 첫 번째 신경망은 입력을 x1과 x2로 선택합니다. 두 번째 신경망은 입력을 x1, x2, x1의 제곱, x2의 제곱, 그리고 은닉층을 3개를 선택합니다. 은닉층은 다층 신경망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입니다. 은닉층의 개수와 뉴런의 수에 따라서 에포크가 영향을 받습니다. 즉, 은닉층과 뉴런의 수가 많을수록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반복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출력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형태가 유사할 때 결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은닉층과 뉴런의 수, 그리고 처음 입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의 개수와 뉴런의 수가 적으면 출력에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과적합을 보임에도 많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은닉층의 뉴런의 수를 첫 번째 은닉층과 두 번째 은닉층에 6개씩 선택하고 출력층의 은닉층은 4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신경망에서 은닉층과 뉴런의 개수가 적으면 입력하는 속성의 개수에서 적극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극단적으로 선형 속성만 이용하면 목표하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닉층과 뉴런의 수가 충분히 있어야 출력에 도달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은 은닉층과 뉴런의 수가 신경망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낸 것은 의미 있는 과정입니다. 특히 나선형으로 생긴 모양에 도달하는 신경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은닉층과 뉴런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 신경망은 수렴 여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망은 출력에서 파란색 영역과 주황색 영역이 목표하는 것에 잘 수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신경망으로 학습한 후에는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나선형의 구조는 어떤 영역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똑같거나 비슷한 영역에 분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출력은 파란색 영역이 더 많은 영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파란색 영역 안에 주황색이 들어 있습니다. 나선형의 구조로 출력이 되었거나 가로로 중심을 기준으로 위쪽은 주황색 영역이 되어야 하고 아래쪽은 파란색 영역이 되어야 더 정확한 목표에 도달한 출력이 됩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을 글로 쓴 거예요. 두 번째 신경망을 확인하면 첫 번째 신경망의 출력과 두 번째 신경망의 출력이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설정을 바꾸지 않고 학습을 다시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출력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입력하는 속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망에서 속성 입력을 비선형 속성 2개를 추가하고 학습하면 목표에 더 근접하고 부드러운 곡선 모양을 포함합니다. 무엇보다 목표하는 출력은 가로로 중심에서 위쪽은 주황색으로 아래쪽은 파란색 영역으로 나머지 영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신경망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결국 입력하는 자료의 수는 목표의 질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한된 입력으로 신경망의 구조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료의 종류가 많다면 해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망은 여러 계층이 들어가면 신경망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각 뉴런이 입력된 속성에 대해 이미지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그것의 결합을 통해 출력을 만들어냅니다. 출력된 손실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련 손실은 오히려 두 번째 신경망이 수치적으로는 높게 나타나고 시험 손실은 두 번째 신경망이 더 낮습니다. 이는 두 번째 신경망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에포크의 수가 적다는 것으로서 적은 반복으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은닉층과 뉴런의 수를 늘려서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과적합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적절한 은닉층과 뉴런이 필요합니다. 위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입력하는 속성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서 목표에 도달하는 데 출력과 반복 횟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력 속성의 수가 많고 선형과 비선형 속성을 동시에 사용하면 목표에 도달하는 데 쉽고 정확한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4번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M리스트에 대한 완전 연결 신경망을 작성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시오. 코드와 최종 결과를 캡처해서 추가로 넣으시오. 이거는 이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캡처를 한 거예요. 그냥 아까도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그냥 여기 들어가면 자동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10장 M리스트 이거 그대로 캡처를 해주면 되겠죠. 오픈 인 콜앱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설명은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완전 연결 신경망은 텐서플로우 버전 확인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버전이죠. 여기 버전을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M리스트의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것을 그래프로 살펴봅니다. 그래프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자, 데이터 세트 M리스트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M리스트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함께 트레인 X, 트레인 Y와 함께 시험 데이터 테스트 X, 테스트 Y로 나누게 됩니다. 트레인 X, 테스트 X는 각각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이고 트레인 Y, 테스트 Y는
y는 각각 손글씨 이미지 데이터에 대응되는 숫자입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최대값 255.0으로 나누어 그 값이 0과 1 사이가 되도록 표준화합니다. 훈련 데이터 이미지 중에서 16개의 이미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엠리스트 이미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 크기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자, 그 크기를 확인하고 디지트, 그 다음에 디지트를 트레인 X의 첫 이미지로 지정한 후에 디지트 쉐이프의 데이터 구조는 28 곱하기 28이며 트레인 X 쉐이프과 트레인 Y 쉐이프의 데이터 구조는 각각 6만, 28, 28 그리고 만, 28 곱하기 28, 2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프로그램은 엠리스트 이미지를 식별하는 은닉층이 한 개인 완전 연결 신경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된 거죠. 신경망을 만들고 모델 1.summary 함수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순차 신경망을 모델스 시퀀셜의 구성층을 통해 생성하고 이를 모델 1로 지정한 것입니다. 플래튼을 이용하여 28 곱하기 28의 입력 이미지를 벡터로 전환합니다. 덴스를 이용하여 512개의 뉴런을 가진 완전 연결 은닉층을 설정하고 활성화 함수로 넬로 함수를 적용합니다. 또 덴스를 이용하여 10개 뉴런을 가진 완전 연결 출력층을 지정합니다.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였습니다. 플롯 모델로 작성된 신경망의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정리를 해준 거죠. 오케이. 플랫은 인풋이에요. 아웃.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 다음 프로그램은 완전 연결 신경망에 대한 손실 함수와 최적화 방법을 지정하고 훈련 데이터로 신경망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모델 1 컴파일에서 최적화 방법으로 아담을 사용합니다. 손실 함수는 정수 출력 값에 적합한 스파즈, 카테고리컬, 크로센트로피를 지정합니다. 스파스 정확도 측정을 위해서 인수로 어큐러시를 지정합니다. 모델 1 핏에서 훈련 데이터 중 25%를 검증 데이터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결과를 히스트에 저장합니다. 에포크는 12로 전체 학습을 12회 반복합니다. 1회 학습 크기인 배치 크기는 256입니다. 신경망은 훈련 데이터 45,000개, 검증 데이터 15,000개를 이용하여 12번 학습했는데 1회 학습할 때마다 훈련 손실 및 정확도와 검증 손실 및 정확도가 변합니다. 엠디스트의 경우 단순한 신경망도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97.67%로 나타났습니다. 97.67% 12번 했을 경우에 이겁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1만 개 시험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의 정확도를 구한 것입니다. 신경망의 정확도는 97.86%로 나타났습니다. 97.86%죠. 어큐러시에서. 다음 프로그램은 신경망의 학습 결과의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정확도가 저장된 히스토리에서 정확도를 그래프로 그린 것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거를 그냥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어떻다 뭐 그것의 분석까지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딥러닝의 통계적이에 과제를 끝냈고요. 점수는 30점이에요. 30점 받았고 좀 어려운 점은 뭐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글 쓰는 거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값들이 다 있기 때문에 실험을 하고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라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적는 건 아닌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톡으로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